제1장 흉터 위에 핀 꽃. 전교 1등과 전교 꼴찌. 교과서에나 나올 법한 이 진부한 신분 차이가 10년 뒤 밑바닥에서 다시 쓰여질 줄은 몰랐습니다. 한 명은 죄수복을 벗고 한 명은 꿈을 벗어던진 채 말이죠. 오늘 이야기는 인생의 가장 찬란했던 시절을 지나 가장 어두운 터널에서 재회한 두 사람의 기록입니다.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태성이 교도소 문을 나섭니다. 마중 나온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때는 형님이라 부르며 목숨 바쳤던 조직도 그가 죄를 뒤집어 쓰고 들어가는 순간 남이 되었으니까요. 태성이 가진 건 낡은 더플백 하나와 손목을 덮은 흉측한 문신뿐입니다. 그는 지금 갈 곳이 없습니다. 그가 찾아간 곳은 경기도 안산의 한 재개발 지구였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벽지를 뚫고 나오는 월세 20만 원짜리 지하방. 태성은 그곳에 짐을 풀고 시장통으로 향합니다. 3,500원짜리 시래기 국밥 한 그릇.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그제야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살아야겠다는 오기가 생깁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죠. 전과자라는 꼬리표는 이력서도 필요 없는 막노동 현장에서도 그를 괴롭힙니다. 어이 김씨, 손목에 그거 뭐야? 우리 현장 분위기 흐리지 말고 내일부터 나오지 마. 비가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태성은 편의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소주 한 병을 살까 말까 고민하던 그의 눈에 익숙하지만 낯선 뒷모습이 들어옵니다. 낡은 백팩을 메고 편의점 조끼를 입은 여자. 그녀는 손님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증정품은 하나만 가져가셔야 해요. 술에 취한 남자가 욕설을 내뱉으며 그녀의 어깨를 밀칩니다. 여자는 휘청거리면서도 손에 든 우유를 놓지 않습니다. 그 순간 태성의 머릿속에 10년 전 풍경이 스칩니다. 창가 맨 앞자리. 햇살을 받으며 수학 문제를 풀던 그 아이. 남들 다 하는 군것질 한 번 안 하고 삼각김밥 하나로 점심을 때우면서도 전국 모의고사 1등을 놓치지 않던 이은수였습니다. 취객이 은수의 뺨을 때리려던 찰나 태성의 거친 손이 남자의 손목을 낚아챕니다. 아저씨, 적당히 하시고 가시죠. 술 곱게 처먹어야지. 뭐야? 너 뭐야? 이 새끼 팔에 문신 좀 봐라. 조폭이야? 태성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습니다. 남자는 겁을 먹고 도망치듯 편의점을 빠져나갑니다. 태성은 거칠게 몰아쉬던 숨을 고르며 고개를 돌립니다. 은수가 떨리는 눈으로 그를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냐? 다친 데는 없고. 태성은 본능적으로 손목의 문신을 소매로 가립니다. 자신의 밑바닥을 그녀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는 급히 편의점을 나가려 합니다. 그때 뒤편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태성아. 김태성 맞지? 태성의 발걸음이 멈춥니다. 10년 전 담배 냄새 난다며 자신을 피해 다니던 그 아이의 목소리. 하지만 지금 은수의 목소리에는 멸시가 아닌 말할 수 없는 고단함이 묻어 있습니다. 태성은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전교 1등 은수가 왜 이 늦은 밤 편의점에서 욕설을 듣고 있는지, 왜 그녀의 손가락 끝이 저렇게 갈라져 있는지 물어볼 용기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전과자가 되어 돌아온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했기 때문입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그는 빗속으로 도망치듯 사라집니다. 하지만 은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거친 손길 뒤에 숨겨진 서툰 다정함을요. 고등학교 시절 자신을 괴롭히던 아이들을 몰래 혼내주던 그 소년의 눈빛을 말입니다. 방으로 돌아온 태성은 젖은 옷을 벗지도 못한 채 벽에 기댑니다. 은수가 멀쩡히 잘 살고 있었다면 그는 영영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도 자신처럼 벼랑 끝에 서 있는 걸 본 순간
태성의 가슴속에서 잊고 있던 불꽃이 튀었습니다. 제2장 전교 1등의 비탈길. 세상은 참 공평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전교 1등이라는 성적표 한 장으로 탄탄대로를 달릴 때 누군가는 그 성적표를 품에 안고서도 깎아지른 절벽을 기어올라야 하니까요. 빗속으로 도망쳤던 태성은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눈을 감으면 편의점 조명 아래 파리하게 질려있던 은수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다음 날 새벽 태성은 다시 인력시장에 나갔습니다. 손목에 문신을 가리기 위해 한여름에도 긴팔 셔츠를 챙겨 입었죠. 하지만 땀에 젖은 셔츠 사이로 살짝 비친 문신은 금세 눈총을 받습니다. 김씨, 오늘은 일 없어. 그냥 가. 소장이 내뱉는 무심한 한마디. 태성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돌아섭니다. 따지고 들 힘도 변명할 자존심도 남지 않았으니까요. 그는 정처 없이 걷다 은수가 일하던 편의점 근처를 배회합니다. 멀리서 은수의 퇴근길을 지켜보기 위해서였죠. 아침 8시. 교대하고 나온 은수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번듯한 아파트가 아니었습니다. 재개발을 앞두고 무너져가는 붉은 벽돌 빌라촌. 태성은 그 뒤를 조용히 밟았습니다. 은수는 낡은 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봅니다. 등록금 미납 안내문. 그리고 최종 독촉장. 그때 빌라 2층 창문이 열리며 한 중년 여성이 소리를 지릅니다. 학생, 이번 달 방세 언제 줄 거야? 보증금에서 까는 것도 한계가 있지.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왜 약속을 안 지켜? 은수는 고개를 숙인 채 연신 사죄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주머니. 이번 주 안으로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전교 1등, 서울의 명문대 박사과정. 화려한 수식어들은 월세 30만 원이라는 현실의 무게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했습니다. 태성은 담벼락 뒤에 숨어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심장이 뉘엿뉘엿 타들어가는 기분이었죠. 사실 은수의 가난은 그녀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홀어머니는 당뇨 합병증으로 요양원에 계십니다. 학자금 대출과 병원비 그리고 생활비까지. 은수의 하루는 24시간이 아니라 24만 원을 벌기 위한 사투였습니다. 집주인이 들어가고 난 뒤 은수는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어깨가 가늘게 떨립니다.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그저 마른 세수를 하며 무너지는 마음을 다잡을 뿐이었죠. 태성은 주머니 속에 든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몇 장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하지만 다가설 수 없었습니다. 그 돈은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기엔 너무나 보잘것없었고 자신의 존재는 그녀의 삶에 또 다른 얼룩이 될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오후 태성은 고시원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자존심 다 버리고 조직을 다시 찾아가면 당장 은수의 방세를 해결해 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은수의 그 맑은 눈망울을 떠올리면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나 같은 놈이 감히 널 도와도 되는 걸까? 태성이 홀로 독백을 삼키던 그때 낡은 핸드폰이 진동합니다. 과거 조직에서 알고 지냈던 철구 형님의 번호였습니다. 태성아, 너 나와서 고생한다며? 형님이 너 생각해서 큰 거 하나 준비했다. 한 번만 움직이면 내 인생 세탁할 돈 나온다. 어때, 올래? 태성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지금 이 제안을 수락하면 은수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다시 범죄자가 되는 것이죠. 태성은 침을 꼴깍 삼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수는 여전히 벼랑 끝에 서 있고 태성 앞에는 악마의 손길이 뻗쳐왔습니다.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기 위해 다시 어둠으로 들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이 비참한 가난을 함께 견디며 버텨야 할까요? 과연 태성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은수는 태성이 자신의 곁을 맴돌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쯤 알게 될까요? 제3장 마지막 유혹.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가난이 아닙니다. 가난을 틈타 스며드는 달콤한 유혹이죠. 특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벼랑 끝에서 울고 있을 때 그 유혹은 구원의 얼굴을 하고 나타납니다. 태성은 지금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한 걸음만 내디디면 돈이 생기지만 그 걸음의 끝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늪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철구가 차창을 내립니다. 금색 반지를 낀 손으로 두꺼운 돈 봉투를 툭툭 치며 태성을 비웃듯 바라보죠. 태성아, 전교 1등 뒤만 쫓아다닌다고 쌀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넌 평생 개 신발 밑창이나 닦고 살 팔자야. 이 돈이면 그 여자 밀린 방세의 병원비까지 한 번에 끝낼 수 있어. 딱 한 번이다. 물건만 배달해. 태성의 주먹이 부르르 떨립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은수의 어머니가 당뇨 합병증으로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소식을요. 병원에서는 당장 밀린 수술비를 내지 않으면 퇴원시켜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은수는 오늘 아침에도 피를 뽑아 파는 헌혈차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태성의 이성은 이미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태성은 결국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은수가 있는 병원으로 향했죠. 병원 로비 차가운 의자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고 있는 은수. 태성은 그녀의 무릎 위에 돈 봉투를 툭 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병원비에. 늦지 않게 수술 잡고. 태성아, 너 이 돈 어디서 났어? 대답해. 너 다시 그 사람들 만난 거야? 상관없잖아. 너 지금 당장 돈 없으면 어머니 돌아가셔. 내 인생 어차피 쓰레기야. 너만 살 수 있으면 난 상관없다고. 은수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너 나를 정말 모르는구나. 내가 왜 여기까지 버틴 줄 알아? 내가 망가져도 너 같은 애가 나 보면서 힘냈으면 해서 그래서 이 악물고 공부하고 알바한 거야. 근데 내가 다시 진흙탕으로 들어가면 그럼 난 누굴 보고 버티니? 은수는 돈 봉투를 태성의 가슴팍에 밀쳐냈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을 꺼냈습니다. 나 어제 저녁 못 먹었어. 이 돈으로 국밥이나 사줘. 범죄자 돈으로 고친 엄마 심장. 우리 엄마가 기뻐하실 것 같아? 제발 태성아. 괴물은 되지 마. 태성은 멍하니 은수를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희생이 그녀를 위한 것이라 믿었지만 그것은 오만이었습니다. 은수가 원한 건 돈이 아니라 함께 정직하게 고통을 견뎌줄 동반자였던 것이죠. 태성은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듭니다. 병원 밖에는 여전히 철구의 부하들이 태성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태성은 결심한 듯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형님한테 전해. 이 돈 못 쓰겠다고. 그리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부하 중 하나가 비웃으며 태성의 어깨를 칩니다. 너 이제 감당할 수 있겠어? 조직을 우습게 본 대가가 뭔지 잊었나 본데. 태성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직감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싸움은 가난보다 더 지독할 것이라는 사실을요. 은수를 지키기 위해선 이제 조직의 위협과 정면으로 맞서야만 합니다. 제사장 다시 쓰는 교과서. 버리는 것이 얻는 것보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태성이 던져버린 건 단순한 돈 봉투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자신을 옥죄어온 어둠과의 결별 선언이었죠. 하지만 어둠은 쉽게 놓아주는 법이 없습니다. 제 발로 걸어나가는 배신자를 향해 조직은 가장 비열한 칼날을 들이밀기 시작했습니다. 태성이 인력 시장 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 철구의 부하들이 그를 덮쳤습니다. 수적으로 열세였지만 태성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남을 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지켜야 할 사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태성은 끝내 버텼습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한 번만 더 은수 근처에서 얼쩡거리면 그땐 나도 괴물이 뭔지 보여줄 테니까. 태성의 처절한 기계에 질린 일당들이 물러갔습니다. 태성은 비틀거리며 은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를 안심시키고 싶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죠. 대문 앞에 쓰러진 태성을 발견한 건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오던 은수였습니다. 태성아, 정신 차려봐, 태성아. 왜 이래?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은수야, 나 괴물 안 됐다. 그 돈 안 썼어. 나 잘했지? 은수는 말없이 태성을 부축해 방으로 들였습니다. 상처를 닦아내는 그녀의 손길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눈물방울이 태성의 멍든 가슴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좁은 방 안에서 서로의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은수는 태성에게 처음으로 제안했습니다. 태성아, 우리 도망가지 말자. 여기서 같이 다시 시작해보자. 다음 날부터 태성은 달라졌습니다. 그는 인력사무소 소장을 찾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문신 때문에 안 된다면 남들보다 2배 더 일하겠다고 빌었습니다. 진심이 통했는지 소장은 그를 타일 공사 현장의 막내로 꽂아주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한 통증, 선배들의 거친 구박. 하지만 태성은 웃었습니다. 퇴근길 정직하게 땀 흘려번. 일당을 주머니에 넣을 때의 묵직함은 조직에서 만지던 그 어떤 거금보다 달콤했기 때문입니다. 은수도 힘을 냈습니다. 태성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자 그녀의 재능이 다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편의점에서, 밤에는 도서관에서 살며 마침내 원하던 대학의 강사 자리를 얻어냈습니다. 첫 월급날 두 사람은 시장 모퉁이 작은 국밥집에 마주 앉았습니다. 이거 전교 1등한테 어울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성공해서 내 이름 적힌 집 문서 사인할 때 꼭 이걸로 해줘. 집 문서만 할까? 우리 태성이 나중에 내 인생 성적표에 사인해줄 보호자로 임명할게. 비싼 명품 가방도 화려한 보석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만년필에는 한 남자의 인생 전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며 가난이라는 이름의 비포장도로를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습니다. 전교 1등이 왜 전과자랑 사냐고. 하지만 두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정한 정답보다 서로가 쓴 오답 노트가 더 아름답다는 것을요. 제5장 가장 평범한 기적.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성적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수억 원의 연봉일까요? 아니면 남들이 우러러보는 명예일까요? 여기 세상의 잣대로 보면 조금 늦었고 또 조금은 부족해 보이지만 그 누구보다 완벽한 졸업장을 받아든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밑바닥에서 서로를 끌어올려 비로소 평온한 아침을 맞이한 태성과 은수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태성은 이제 남의 밑에서 구박받던 막내가 아닙니다. 성실함 하나로 신뢰를 쌓아 작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사장이 되었죠. 그의 작업복 소매 너머로 여전히 과거의 문신이 살짝 보이지만 이제 아무도 그것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흉터는 거친 풍파를 이겨낸 훈장처럼 보입니다. 은수 역시 꿈을 이뤘습니다. 지독한 가난 때문에 포기하려 했던 학문의 길. 그녀는 이제 대학 강단에 서서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가르치는 건 교과서 속 정답만이 아닙니다. 인생의 오답 노트가 어떻게 정답이 될 수 있는지 그 생생한 증명이 바로 그녀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화려한 펜트하우스 대신 볕이 잘 드는 소박한 아파트를 보금자리로 정했습니다. 퇴근길 태성은 상가 빵집에 들러 은수가 좋아하는 단팥빵을 삽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가방을 메고 걸어오는 은수를 발견합니다. 이 교수님, 퇴근하십니까? 사장님, 오늘 현장 일은 잘 끝났어요?
먼지 많이 마셨을 텐데 고기 좀 구워야겠네. 두 사람은 나란히 집으로 향합니다. 현관문 옆에는 낡은 구두와 투박한 작업화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저녁 식탁 위에 오른 건 화려한 요리가 아닌 평범한 김치찌개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달콤합니다. 밥알 하나하나에 그들이 함께 흘린 땀과 눈물이 배어 있기 때문이죠. 태성아, 가끔 그때 생각나? 우리 비 내리는 골목에서 다시 만났던 날. 어떻게 잊겠어? 그때 난 내 눈도 못 마주쳤는데. 전교 1등 옆에 서기엔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아니, 넌 그때도 내 구원자였어. 내가 없었다면 난 아마 끝까지 견디지 못했을 거야. 태성은 은수가 선물한 만년필로 집 계약서에 사인하던 날을 떠올립니다. 그때 흘린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안도였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도망칠 필요가 없습니다. 지켜야 할 가정이 있고 자신을 믿어주는 아내가 있으니까요. 주위 사람들은 여전히 부러워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금슬이 좋아요? 라고 묻기도 하죠. 그럴 때마다 두 사람은 그저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지옥 같던 시간 속에서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던 그 당연하고도 어려운 일이 지금의 기적을 만들었음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시험에서 우리는 모두 낙제점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옆에서 함께 오답을 고쳐줄 한 사람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는 지금 누가 계신가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단한 하루를 보낸 당신에게 이들의 평범한 행복이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